KBS 1라디오 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탄핵 찬성파가 될 것이냐, 탄핵 반대파가 될 것이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잠시 후 2시에 열립니다. 당 안팎에선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결선행을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한데요. 막판 중도 보수층의 찬탄파 결집은 없었을지, 또 전당대회 이후 출범할 새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일지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 유독 발생률이 높아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염인데요. 한번 생기면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커지고 또 재발하기도 쉬워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상담소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이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어제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간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던 만큼 반등 흐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코스피 0.7% 오름세로 3,16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합니다. 외국인 현재 1,82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132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3,57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보면은 대체로 강한데요. SK 하이닉스가 특히 6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현재 1.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과 방산 대표주들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5% 강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0.4% 오름세로 78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5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1억 원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네. 개인만 홀로 22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어제 지수 약세를 부추겼던 시총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파마리서치와 리가켄바이오 등 헬스케어 대표주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제부터 관련주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도 다수로 수그러들면서 방산주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고 있던데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외환시장 1,400원 넘기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4원 70전에 거래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6.27 대책 이후에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이 커지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논란이 커졌는데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규제책을 내놨네요. 네,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도 꼽혀왔죠. 예.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별다른 규제 영향 없이 국내 주택들을 싹쓸이해 왔는데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3년 전부터 매년
26% 넘게 늘어났을 만큼 심각합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출 규제도 외국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결론부터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은 주택을 사면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젠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오.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예. 만약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 강제금까지 내야 하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세대, 연립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규제 대상이고요. 예. 규제 지역은 서울은 전역, 경기도는 수원, 고양 등 23개 시군, 인천은 연수구 등 7개 구가 적용받습니다. 일단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규제가 한시 적용되는데 네. 정부는 필요시 연장하겠다 밝힌 상황이고요. 이번 조치로 규제 사각지대였던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6.27 규제 당시에 뭐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규정을 해서인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주 0.1%에서 이번 주 0.09%로 축소됐는데요. 네.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이 0.1%대 아래로 하락한 게 5월 첫째 주 이후 15주 만이라는 걸 감안하면 네. 눈길이 가는 소식이고요. 예. 6.27 부동산 대책 이후 8월 첫 주를 제외하곤 매주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 자체는 2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하.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모두 이 상승폭이 감소한 가운데 마용성의 약세가 뚜렷했는데 예. 마포는 0.11%에서 0.06%, 용산은 0.13%에서 0.1%, 성동구는 0.24%에서 0.15%로 줄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부동산 상승폭이 오른 곳은 이 도심권의 종로구와 중구뿐이었는데 전문가들은 6.27 대책 자체가 이 마용성을 노리고 만든 측면이 있다. 정부가 9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거래가 줄어든 이유 때문인지 공인중개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면서요. 네, 거래 침체가 길어지면서 업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7월 새롭게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48명으로 집계돼 전달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같은 달 941명이 폐업을 하거나 휴업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은 2년 전 정점을 찍고 2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여 명에 불과해 전달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55만여 명에 달하는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5명 중 1명만 개업 중인 셈인데 네.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전세 거래가 소폭 늘었지만 지방주택 시장의 침체와 금융규제가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적인 위축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향후 부동산 시장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침체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으로 혹시 우편물 자주 보내시는 분들은 이거 꼭 확인하셔야겠는데 우체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우편물 접수가 중단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또 관세 관련 소식인데요. 네.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우정사업본부가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우편물 접수를 중단합니다. 기존에는 $800 이하 물품은 면세였지만 네. 미국은 앞으로 서류나 편지를 제외한 대부분 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고요. 관세 신고 납부를 미국 세관이 승인한 기관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국제 우편망이 이 절차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수가 막힌 겁니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차례로 접수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모든 우편물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서류와 편지 그리고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 EMS 프리미엄은 정상 접수가 가능한데 네. 구분하셔야 될 게 중단된 EMS는 우체국 국제 우편 서비스고요. 또 가능한 EMS 프리미엄은 UPS 특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붙은 만큼 가격은 더 비싼데 네. 1kg 소포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EMS보다 약 1.25배 9,000원가량 비싸다고 하는데요. 네. 우정사업본부는 한두 달 내로 미국행 EMS를 재개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배송 비용이 올라가고 또 배송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산업 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젠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이 탱크 안을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는데요. 한 명이 홀로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자 다른 2명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지만 출입구가 좁아 이 탱크를 해체해서 눕히는 등 구조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2시간 넘는 작업 끝에 3사람을 빼냈지만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50대 노동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60대 노동자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탱크 안에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가 적정 기준의 6배 가까운 고농도로 차 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이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선 부실한 안전관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 중 사망한 한 사람과 부상자 1명은 작업 계획서 명단에도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당일 하청업체 작업자 2명이 교체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왜 서류상 명단과 실제 작업자가 일치하지 않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데도 코레일 측은 당일 작업자 2명이 왜 작업계획서상과는 다르게 교체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는데 언제까지 불안감을 안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건지 또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어요. 네, 오늘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강원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 남성은 전날 새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여 뒤인 오전 5시 45분에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홍천으로 이동한 뒤 홍천 남면의 한 중학교 앞에 차량을 유기하고 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까지 버려둔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서 이 차량이 버려진 장소와 2km 정도 떨어진 야산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일대를 수색을 했는데요. 결과 이 채취견에 의해서 피해자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남성이 지난 5월쯤 숨진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신고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 남성을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 등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관이 잇따라 숨지면서 대원들 트라우마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었죠. 또 그날 함께 투입됐던 또 다른 소방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올해로 16년 차 베테랑인데도 이태원 현장에 달려간 이후 몸무게가 2년 새 18kg이나 줄었을 만큼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고요. 또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수도 무척 적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올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고성소방서로 발령이 나고 석 달 동안 병가와 질병
질병휴직을 한 데 이어서 지난달부터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하는데 예. 세상을 떠나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소방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또 필요시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밝혔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뛰는 소방관분들의 고충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상황 살펴볼까요? 네, 강릉시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설거지용 물을 아끼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까지도 나왔는데요. 네. 허용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6,700여 곳으로 일회용 컵과 나무젓가락, 종이 접시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심각 단계 기간에는 일회용품 사용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강릉시는 지난 수요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 조치로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나설 만큼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예. 벌써 한 달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0%대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매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평년의 3분의 1도 안 되고요. 지금 추세라면 다음 달 중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아이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학교 단축 수업과 휴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돌입했고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비가 너무 안 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대관령 정상에 있는 국사성황사에서 기우제를 봉행하기로 하는 등 모두가 간절히 빗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9월까지는 비 예보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비가 좀 필요하고 내렸으면 할 때는 정작 또 비가 안 내려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주말까지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이번 주말 나들이를 계획 중이시라면 더위에 민감한 냉각수와 타이어 등은 미리 점검 후 출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벌써 나들이 정체 시작됐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도 서창 부근 주춤하다가 군포에서 광교 터널까지 더딘데 이 사이 부곡 3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이후 용인 부근과 화물차 사고의 영향이 남아있는 강원권 새마을 일대로는 5km 구간이나 꽉 막혀 있고요. 중부선 하남 방향은 진천 터널 일대로 남이 쪽 호법에서 모가 사이로도 오후 나들이 정체 시작됐고요. 남이 쪽은 이후로도 남이천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서천 공주선 공주 쪽 부여 2터널 1차로에선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면 후에 사실상 정계 복귀했다고 봐야 할 텐데 최근에 이 조국 전 대표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죠. 네.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대중의 관심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출소한 조 전 대표가 SNS에 올린 된장찌개 게시물까지 여야 논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조 전 대표가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정치인이라 해도 SNS에 된장찌개 사진 올린다고 모두가 그 의미 궁금해하거나 기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이 조 전 대표 일거수일투족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 전 대표가 단지 한 명의 원외 정치인을 넘어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예. 조 전 대표 복귀와 동시에 정치적 재기 의지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할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네. 다만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며 뭐 시장을 노릴지 아니면 원내 입성을 노릴지 선택지는 열어뒀습니다. 네. 일단 조국혁신당은 오늘 조 전 대표를 당의 비전을 설계하는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조 전 대표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뭐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번 사면을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뭐 정치권 전반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뭐 기다렸다는 듯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조 전 대표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면된 건데 출소 후에 자수금커녕 마치 개선 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 전 대표가 출소 직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저격한 겁니다. 네. 한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그 자신을 음해한 주범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자 한 전 대표 SNS 통해서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면서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라 이렇게 조 전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면이라며 조 전 대표 엄호에 나섰는데요. 네. 사실 조 전 대표 사면 전까지 조국혁신당 원내 존재감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예. 조 전 대표 복귀한 만큼 혁신당의 메시지 더 선명해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복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환영과 또 부담이 좀 교차하는 분위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속내들이 얽혀 있을까요?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제가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네. 예, 우선 국민의힘이라는 공공의 적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민의힘 저격수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온 게 이 공격력 강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예.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네. 정청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민심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조 전 대표 돌아오자마자 뭐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일부 네. 여론조사들이 발표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과거 조국 사태 당시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폭락했던 그 트라우마가 최근 여당 내부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에 조국 전 대표의 발언도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린 모습인데요. 네. 조 전 대표가 출소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그때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대신 기자들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 사면이 국정 지지도에 미친 영향은 한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자신의 사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보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셈이죠. 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부담을 지고 내린 사면 결단을 조국 전 대표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n분의 1 발언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얼마 전에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을 통화했는데 조 전 대표는 명절에 가끔 보는 사촌형 같다. 예, 뭔가 얼굴 보면 반가운데 묘한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아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지금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사촌형 같은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뭐 계속해서 독자 노선을 이어갈지 아니면 민주당과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합당이나 뭐 연대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에게 조국 전 대표가 어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 상징성과 결집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네. 검찰개혁의 아이콘 그리고 뭐 희생자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를 품으면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실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지지 기반이 민주당과 합쳐지면 내년 지방선거 더 멀리는 차기 총선에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빨리 합당을 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건데요. 네. 뿌리가 같으니까 합치면 부작용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혁신당 의원들도 강물이 흐르다 보면 바다에서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합당 전망에 긍정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지인데요. 네. 일단 합당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의 당내 입지나 경쟁력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의 지금은 한 당의 수장이라 존재감도 굉장히 크고 자신이 내고자 하는 메시지 마음껏 낼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당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건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다른 구성원들의 고민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또 경선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충돌하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조 전 대표나 혁신당 의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내년 총선이나 이후 대선 구도에서는 조국 전 대표 복귀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 전 대표 당적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시선은 대권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로서는 이 조국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차기 대권 주자군에 조국 전 대표가 합류하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런 기존 잠룡들과 미묘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각에선 이미 명청조 삼국시대가 열렸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권의 이젠 권력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삼각구도로 재편됐다는 겁니다. 네. 조국 전 대표 행보가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선거의 핵심 변수이자 상수가 된 것이죠. 물론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진본의 분란이 일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정청래 대표도 조 전 대표와의 경쟁설 이거 이간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만 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당권을 두고 다투든지 아니면 원내에서 지방선거 혹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든지 어느 길목에서는 정청래 대표와의 경쟁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잠시 후인 오후 2시 충북 청주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화 장르로 따지면 액션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함을 넘어서 거칠었는데요. 네, 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탄핵에 찬성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2대2 구도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서로를 청산 대상으로 못 박은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노선도 개파의 입지도 나아가서 여의도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치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당사 압수수색, 의원 소환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보면 나는 후보 토론회도 못 봤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농성도 참여해야 하고 이런 특검 수사에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시선이 많이 분산된 건데요. 예. 이번 전당대회 내후외환 이기에서 치러지는 만큼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 리더십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4파전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의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판세 흐름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 그리고 국민 여론 20%를 합산해서 지도부를 선출하는데요.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들의 경향을 보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대체로 투톱을 이루는 양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당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이런 개혁이나 쇄신보다는 반정부 투쟁, 싸우는 지도부 이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전당대회 중에는 김 후보가 당사 농성도 나서고 장 후보는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예. 이게 이젠 강경한 대여 투쟁 노선을 보여준 거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는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 후광 효과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다수파인 친윤계 의원들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조경태, 안철수 후보 같은 쇄신 진영은 당내 세력 면에서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찬탄 이런 주자들 간의 단일화 논의도 무산됐죠.
그럼에도 조경태 후보 어제 저랑 통화했는데 무조건 필승 이렇게 반전을 자신하더라고요. 예. 김문수 후보도 오늘 저희 팀 막내 기자랑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기긴 이길 건데 오늘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렇게 어허허. 답했다고 합니다. 네. 사인의 후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변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일단 1차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 5시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규정상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24일, 25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네. 26일에 최종 대표가 확정됩니다. 아무래도 쟁쟁한 후보들이 4인이나 나왔고 또 같은 진영 내에서도 2인씩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이 결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판세대로 1강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다크호스로 부상한 장동혁 후보와 결선을 치를 가능성 현재로선 가장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에 탈락한 찬탄파 후보 그리고 찬탄파 지지층이 두 후보 중에 어떤 차악을 택하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반대로 만약에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기사회생해서 2위로 결선에 올라간다면 구도는 네. 전혀 달라집니다. 네. 반탄파 대 찬탄파라는 선명한 대결이 형성되면서 중도 성향 당원이나 일반 국민 표심이 얼마나 결선에 반영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안 후보 측은 당원 단일화는 결선이 만들어줄 것 이렇게 말하면서 막판 중도층 표심 결집에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 당의 진로가 주목이 되는데 뭐 친윤계, 비윤계 갈등 또 개파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들이 서로를 쇄신 대상으로 못 봤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후유증이 적지 않게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양측의 언사가 좀 극단적으로 치달았어요. 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찬탄파를 향해서 처리 대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예. 조경태 후보는 이런 장 후보를 향해서 내란 옹호 동조 세력이다. 그럼 당을 나가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당에 남아 있으려면 계엄 옹호 세력과는 결별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탄 세력의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강대강 구도를 새 지도부가 바로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권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찢어진 개파를 봉합하려면 기회 하나밖에 없다. 네. 이 기회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위기다. 아하.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뭐 여당의 독주 이게 이어지면 우리 보수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총뿌리를 지금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돌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내용처럼 비치지만 네. 이거를 이제 총뿌리를 바깥으로 돌리는 순간 내전도 좀 잦아들고 이를 구심점 삼아서 개파 갈등이 잦아들 것이란 기대인 거죠. 예. 실제 앞서서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가 이제 부상했을 때 국민의힘 개파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같은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네. 나도 그 사람 입장에 동의한다. 네, 네. 이런 입장을 내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 사이에 이 쌓인 앙금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번 전당대회 여진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뭐 더 나아가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 국민의힘이 어떤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거나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쓰는데도 이렇게 직결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내용이 워낙 심각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분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죠.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예 일부 친한계 인사를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친윤계 대표가 되면 출당을 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100% 분당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세게 나오네요. 굉장히 세게 말을 한 거죠. 예. 현재 국민의힘이 107석 이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 저지선이 100석입니다. 이 숫자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이 극대화돼서 일부 세력이 탈당하면 이 선이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논의가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탈 수 있고 네. 야당은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만약 분당이 현실화되면 비윤계가 중심이 된 이 신당 창당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이는 야권 전체에
지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2017년에 바른정당 창당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의원들이 쉽게 탈당하지는 못할 것이란 현실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기업의 에이스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스타트업을 아하. 나는 만들겠다 이렇게 네. 나간 거예요. 네. 근데 1년도 안 돼서 망한 거죠. 아하. 이걸 보는 이제 남아 있는 대기업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후배들 입장에선 나가면 큰일 나겠다. 아하. 역시 대기업에 남아야겠다. 예.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건데요. 결국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의 미래뿐 아니라 전개구독 재편을 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1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형용사로 얼굴이 희고 곱다랗다를 뜻하는 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희고 희다, 희멀겋다, 화사하다, 해슥하다, 해사하다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해사하다입니다. 해사하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희고 곱다랗다란 뜻으로 쓰이면 방금 세수를 마친 얼굴이 해사하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해사하게 웃는다라고 할 때는 표정 웃음소리 따위가 맑고 깨끗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공자다운 해사한 면모를 빛내고 있다라고 하면 옷차림 자태 따위가 말끔하고 깨끗하다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것 중에 희고희다와 해슥하다는 사전에 없는 표현이고 희멀겋다는 희고 멀겋다란 뜻으로 보통 희멀건 얼굴, 희멀겋게 생겼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화사하다는 화려하게 곱다란 뜻인데 화사는 빛날 화자에 사치할 사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일본 해상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처서 앞두고 시간을 거스르듯 폭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폭염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도심과 해안의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34도 등 전국적으로 30도에서 37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4도를 포함 31에서 4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 지역, 그런 가운데 동쪽 지역으로 내일은 수도권 북부와 제주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동쪽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동부와 영남, 제주에 5에서 40mm, 영남 최대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제주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해안과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로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고 또 한 번 생기면 재발도 쉽다는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내년도 연구개발 R&D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EBS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도 25일까지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다만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26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합의 타결 약 한 달 만에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습니다. 특히 유럽산 반도체와 의약품 등엔 품목 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최고 15%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일 한미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외교 일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5박 6일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요. 일단 이 순방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내일 출국해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5박 6일 해외 순방 일정에 나서는 건데요. 네. 먼저 내일 일본에 도착하면은 제일동포 오찬 간담회 하고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만찬 등 공식 일정 이어갑니다. 예. 다음 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하고 만나고요. 당일 오후에 출국해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시작으로 방미 일정 이어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그 다음 날인 25일 진행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경제계, 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하고 26일에 필라델피아로 이동해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둘러보는 등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후 여기서 출발해서 28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는 걸로 이번 방미 일정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요. 예. 경제사절단 구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고 네. 다만 쭉 보면은 물론 여기서도 또 변동이 있겠지만요. 이 참여 기업 수를 보면은 과거 정부들 같은 경우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네. 120여 개 기업들이 아유. 갔었어요.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를 상대하는 만큼 확실한 투자 또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집중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한미 정상회담 마친 다음 날 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에 나선다는 점이 눈길을 끄네요. 네, 일단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부터 이 조선업이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과 뭐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 필리조선소가 의미가 있는 점은 이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를 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한 기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를 간다는 자체가 한미 조선 협력을 그 양국의 협력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네. 우리가 왜 마스카 그 조선업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한다는 그 문구 넣어가지고 모자도 제작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에 한미 정상이 함께 같이 방문할 수 있다면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정말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텐데 네. 지금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중이죠. 네, 정말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요.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미 제이미 싱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만났고 네. 구두 합의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했었는데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게 또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서로 확인을 하고 사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주요 의제 접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가는 동안의 길이 또 직항을 못 하고 예. 경유해서 가는 그러면 직항 티켓을 못 구할 정도로 이거를 뭔가 급한. 급하게 네. 가게 된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붙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그 뭐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이렇게 통상 쪽 고위층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에요. 네. 근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그 일본으로 먼저 동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커다란 변수가 생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관련된 내용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한 내용 우리가 또 다뤘었잖아요. 예. 이 내용이 뭐 우리가 앞으로 수주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의 로열티 내야 되고 네. 진출 지역도 여기 지역은 수주 못하고 네, 이렇게 네. 제한을 해서 명시해두고 그걸 50년 동안 웨스팅하우스에 그 계약이 묶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굴욕 합의가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요 며칠 주목했던 건 대통령실에서 이걸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또 어떤 전략이라든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가 좀 봤는데 네. 지금 한국전력 사장하고 한수원 사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 물론이고 미국 원전업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거라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뭐 계약한 이상 손을 잡는 합작회사 설립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기회로 만들어버리자 뭐 이런 건데 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말하자면 특허 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한수원은 시공 운영 능력이 뛰어나니까 플레이어로서 네. 그럼 양사가 손잡고 그러면 미국도 같이 우리랑 같이 원전 시장에 진출하자. 뭐 그런 그림이. 그래서 우리 측에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는 나오고는 있는데 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의제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또 한미 양국이 최근에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 시한이 2035년까지라서 10년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전 가동 후에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게 있고 네. 그거를 어쨌든 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우라늄도 농축이 되고 그런 네. 문제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거 처리할 때 사용 용도에도 제한을 두고 생산 용량도 제한을 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5년 뒤에는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을 해두는 시설이 꽉 찰 것이다. 그래서 아하.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된다. 예. 라는 게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라서 이번에 좀 풀고 넘어간다. 우리가 어떤 다른 카드를 내어주고 네. 요거를 받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쉽진 않은 게 핵을 다루는 네네. 거이다 보니까 미국의 관점은 그럴 수 있어요. 핵무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좀 네. 까다로울 수 있죠. 그리고 협정 시한이 10년이나 남은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여 줄 것인가. 그래서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서로가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 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아주 대대적인 힘을 주고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공식 초청했었죠. 예. 앞서 중국 정부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타진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네. 우리로서도 이제 중국 전승절 가는 거는 너무 계산할 게 많아요. 네. 부담도 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원식 의장으로 국가의전 서열 2위이다 보니까 그럼 우 의장이 참여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가게 되는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거든요. 네. 국회의장실이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중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을 좀 살펴보죠. 지금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이죠. EBS법에 반발하면서 어제 오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고 오늘 오전에 24시간 지나면서 종료가 돼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송 3법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맨 처음에 KBS 관련한 방송법 처리가 됐고 먼저, 네. 그 다음이 이제 MBC 쪽에 관련된 내용이죠. 방문진법. 네, 방문진법. 그리고 그 다음이 EBS법 관련한 그런 처리 절차. 어제 이 방문진법 했고 그래서 오늘 EBS 요 또 필리버스터 하면서 야당이 이거를 대항하고 있었는데 예. 24시간 지나면은 표결에 붙일 수 있으니까 종결 표결을 해서 오늘 오전에 그때가 24시간 지났던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종결 표결을 했고 이로써 방송 3법 모두 본회의 처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 필리버스터를 두고 천극이다 이런 평이 많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애초에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정말 절실한 겁니다. 이게 소수당이 다수당에게 어떤 독주를 막으면서 국민에게 절실하게 반대 이유로 호소하는 네. 최후의 견제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회기에서 다루는 쟁점 법안 모두의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 예. 그럼 국민의힘은 사실 이 노란봉투법이든 방송 3법이든 다 여당일 때 거부권 쓰고 야당일 때 필리버스터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특히 이 총극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당대회 치러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하루를 뛰어넘는 상황이에요. 오늘 안 하고 25일
필리버스터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고 여야가 합의로 그 날짜를 조율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편한 일정상 편의를 봐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뭐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필리버스터의 존재 가치를 정치권이 좀 스스로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어요. 네. 각 당에서 돌아가면서 본회의장 지킬 조를 짜가지고 몇 명은 나가고 몇 네, 명만 네. 있고 아니면 뭐 해외 출장 일정 의원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 토론 종결 시간 맞춰서 이제 시간표 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촌극이다 이런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왜곡될까 봐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네, 특검팀이 그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청탁했다라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질문지를 100여 쪽 분량으로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왜곡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특검에게 말하고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조사 3시간 정도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건 없었고 심야 조사 없이 6시 30분쯤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네. 근데 왜곡될까 무섭다라고는 왜곡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근데 지금 또 다른 좀 공방이 있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하고 만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인 즉슨 한동훈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또 파장이 일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신평이 지어낸 말이다. 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반응을 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평 변호사는 자존심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토요일에 다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요. 김건희 여사는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팀은 이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3차 소환했는데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진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핵심은 계엄 선포문이에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날 그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던 기억이 없다라고 공언해왔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 받았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그 정장 안주머니에 넣어둔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특검에게 포착이 됐고 예. 꺼낸 문건을 이 두 사람이 유심히 살펴보면서 함께 논의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특검은 한 전 총리 오늘도 불러서 3차 소환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예. 그래서 한 전 총리의 이런 180도 바뀐 태도 아무래도 구속을 생각한 그 좀 이해관계를 네. 득실을 따진 게 아니냐 그런 건데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조사도 그렇고 앞으로 그 예정된 조사들에서 보다 진전된 어떤 유의미한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죠.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와대 특활비 이용해서 수십 벌의 고가 옷을 샀다라는 의혹 야권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었고 예.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방이 됐었는데 네. 수사 시작하고 3년 5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앞서 검찰도 지난 2월에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하고 이른바 샤넬 재킷이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검찰도 내렸었는데요. 네. 검찰이 이렇게 했고 경찰 혐의 종결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사용 논란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참기 힘든 질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참기 힘든 질환. 참기 힘든 거. 살짝 감이 오네요. 예. 감이 뭔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방광염 아닌가요? 방광염 맞습니다. 네. 역시 예. 이 방광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화장실에 좀 이렇게 자주 가고 싶어지는 그런 병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네. 소변을 보면 아프고 찔끔거리고 네. 열도 나고 뭐 나중에는 출혈까지 생기는 그런 아이고. 병을 말하는 거죠. 네. 즉 방광염은 방광에 세균이 침범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예. 주로 이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이 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면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흔하죠. 성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겪는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많은 병이고요. 네. 특히 여름철에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여름철은 일단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해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사타구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네. 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여성분들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세균 활동 또 번식이 많아지고 또 이 과격한 운동 활동을 하면 네. 이 항문 주변에 있는 세균이 요도 쪽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져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 방광염이 더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게 되고 배뇨를 할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프고 예. 또 소변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치료는 항생제를 쓰셔야 되는데 네. 이 항생제 치료를 잘 하지 못하고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방광에 있는 염증이 거꾸로 네. 점점점 더 올라가서 콩팥까지 올라가서 신우신염이라고 아주 힘든 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병입니다.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재발률이 높은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광염이 여성에게 흔한 병이고 비교적 더 잘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왜 더 그럴까요? 우선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구조가 남자랑 좀 다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네. 이 소변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요도라고 하면 요 부분에서부터 방광까지의 길이가 한 2 내지 3c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네요. 남성들은 외부 생식기를 통해서 네. 소변이 나오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예. 그래서 균이 이 긴 길이를 들어가기가 어렵고 여성들은 이 균이 쉽게 방광까지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신체 구조상 이 항문과 요도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항문 주변의 이 세균들이 쉽게 요도 주변으로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특히 딱 달라붙는 옷이나 여름철 습도가 높은 환경, 또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이 항문 주변의 세균 이동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여성들은 이제 매달 하는 생리 현상이 있죠. 이때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면 또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갱년기가 되면 이 점막에 위축이 와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예. 그러면 이 점막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갱년기가 지나면서 감염 위험성이 또다시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방광염에 취약합니다. 네. 아까
짧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대표적인 방광염의 증상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증상은 막 소변이 계속 마려운 거예요. 네. 소변이 얼마 차지도 않았고 예. 가면 뭐 찔끔하고 많은데 자꾸 마려운 증상이 있고 네. 또 그러면서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고 아프죠. 통증. 예, 네. 아주 막 타는 듯한 막 찌릿찌릿하고 막 자극적인 통증이 옵니다. 예. 또 그다음에 혈뇨가 나타날 수 있어요. 피가 보일 수가 있고 네. 이 피가 포함이 되니까 붉은색 소변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아랫배가 아프거나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냄새가 또 심해질 수도 있고 아. 뭐 이런 증상들을 이 방광염의 대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광염이 특히나 재발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는 걸까요? 우선 이제 방광염이 한번 생겼다는 것은 네. 방광염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세균 이동이 쉬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또다시 쉽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이유로는 우선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또 더더욱 이렇게 네. 재발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아. 또 위생 습관과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 특히 이 위생 습관이 상당히 이 재발률에 높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치료 방법으로 항생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항생제 치료만 하면 뭐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급성으로 온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로 바로 해결이 됩니다. 네. 뭐 길게 쓰면 뭐 한 3, 4일 네. 이렇게 쓰면 아주 그냥 바로 해결이 되고 예. 최근에는 뭐 항생제를 좀 짧게 쓰자 이런 이제 형식으로 뭐 하루만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항생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또는 네. 주사를 맞으면 이게 방광에 있는 염증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리 온 몸에 항생제 작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전신의 세균에 다 영향을 주는데 우리 몸에는 세균이 살아있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이에요. 네. 장내 세균들은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이 항생제가 들어가면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균도 다 죽어요. 아하. 그래서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이 장내 세균이 아주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항생제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딱 쓰고 더 이상 오래 쓰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또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만큼 이 방광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할 텐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죠, 또. 그렇죠. 이 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네. 이 대변을 보고 나서 이제 뒤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가 비데를 쓰면서 그런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네. 예전에 휴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뒤쪽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항문 쪽에 있는 세균들을 자꾸 요도 쪽에 가까이 갖다 놓게 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앞쪽에서 뒤쪽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배워야 되죠. 예. 연습을 해야 되고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에 볼 때 아주 조금 시원하게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요도에 세균이 들어가려고 모여 있다가도 다 씻겨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소변을 조금 많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변을 오래 참지 않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면 네. 요도 주변에 있던 세균들이 요 2, 3cm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요도 길이를 쉽게 타고 넘어가서 네. 방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지 말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 중에는 보면 과민성인지 화장실을 좀 특히 자주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예. 이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데 네. 이 과민성은 뭐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이나 또는 카페인이나 술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오고 네. 또 우울증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요.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또는 뭐 치매나 파킨슨병이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과민성 방광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일단 생활 습관을 잘 들여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좀 조절해보고 물 먹는 습관도 조금 조절해보고 하면서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특히 방광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광 훈련. 이 방광염이 계속되고 좀 심해지면 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예. 이 방광염이 심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관을 타고 콩팥까지 이 세균이 올라가서 네.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리고 열도 너무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런 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또 나았다 재발했다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만성 방광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성 방광염이 계속되면 방광벽 자체가 두꺼워지고 네. 그러면서 이 안에 소변이 차면 바로바로 반응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반응이 떨어지면서 방광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주 발생을 하거나 나았다 또 생겼다가 지속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아까 급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생제로 뭐 3, 4일만 해도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성화는 그러면 치료 기간도 더 오래 걸릴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급성 방광염은 이제 항생제를 먹자마자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 같은 것들이 금세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만성화되면 사실은 이 항생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민성으로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이 만성적으로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 찾기도 되게 어렵고 이게 세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도 확인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만성적으로 계속 가게 놔두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 방광 훈련과 네. 그다음에 생활 습관 조절을 잘 해서 방광염을 오래 가거나 또는 재발하거나 다시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치료를 조금 잘못하면 폐혈증이 돼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치료를 잘 못할 때는 이런 일로 사망하시는 분도 생겼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도 이게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꽤나 위중한 병 같은데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우신염도 역시 이제 세균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야죠. 항생제를 약 2주 정도 사용하는 걸로 돼 이번에는 있고 길게. 네. 그다음에 이때는 너무 많이 나고 그러면서 구토나 탈수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전신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원해서 정맥 주사로 이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액 주사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고 세균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전신이 회복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뭐 항생제도 쓰지만 뭐 진통제나 해열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회복이 돼야 되죠. 이게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 방광염과 방광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방광암도 사실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5천 명 이상이 방광암으로 새롭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광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방광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프지 않은 혈뇨예요. 통증이 없어요? 예, 통증이 전혀 없이 소변에서 피가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소변에서 피가 많이 보이면 병원을 오실 텐데 네네네. 눈으로 볼 때는 혈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놓치기가 아주 굉장히 쉽고 소변 검사를 해봐야만 혈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방광을 확인을 잘 해야 돼요. 네. 방광에 암이 있으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혈뇨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혈뇨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방광염은 혈뇨가 나오더라도 일단 아파요. 네네.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러 다니고 찌릿찌릿하고 봐도 본 것 같지 않은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방광암과는 구별을 좀 할 수가 있죠. 이 방광암은 일단 혈뇨가 나오면 방광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초기에는 치료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뭐 주기적으로 아. 병원에 가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방광암은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 4배 정도 더 많이 생겨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 남성들은 또 소변 검사를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방광염은 좀 저랑 먼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방광암은 남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좀 소변 검사를 해야겠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일단 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수칙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네, 우선은 이제 매일매일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네. 아우 나 소변 보러 가는 거 귀찮아서 나 물 안 먹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게 좋고요. 예. 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가셔야 돼요. 참으면 그 시간 동안 세균이 방광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자주 화장실을 가시는 게 낫고 또 대변을 보신 다음에 뒤처리하는 방법 이거 잘 알아두셔서 반드시 앞쪽에서 뒤쪽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좀 교육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면역력을 좀 높이셔야 되겠고 지나친 카페인 섭취 또 술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은 소변을 너무 자주 만들게 되고 또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적당한 운동을 해서 복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복 근육을 좀 잘 키워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금연이 중요합니다. 아하. 방광암의 주된 원인이 네. 바로 흡연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남자한테서 많이 훨씬 많습니다.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것도 큰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재발률이 높은 방광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살펴봅니다. 8358님. 소변을 참는 것과 자주 보는 것 중에 어떤 게 방광에 더 안 좋습니까? 우선은 너무 참는 게 좋지 않아요. 일단 소변이 마려우시면 바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때 조금씩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조금 참았다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참았다 가는 조금만. 것이. 이분이 또 뒤에 더해 주셨는데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간격으로 가는 게 정상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유, 사람마다 다르죠.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4번 낮 시간에 한 4번, 5번 정도 가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비슷한 결인데요. 5627님께서는 65세 남성분이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 하루에 20번 이상 화장실 가기도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걸까요? 매일 이렇게 가시면 병원에 벌써 가셨겠죠. 네. 어쩌다 한번 이러시니까 이제 문자를 보내셨을 텐데 네. 물을 조금 적게 드시고 술도 적게 드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방광에 꼭 문제가 아니라 네. 물이 충분히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가실 수 있거든요. 네. 어쩌다 한번 그러시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866님께서는 만 46세 워킹맘으로 스트레스와 회식이 잦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소변 봐도 개운한 느낌이 없고요. 통증은 아니지만 불편감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고요. 이게 노화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방광염인지 모르겠는데 검사를 위해서 산부인과를 가야 할까요? 비뇨기과를 가야 할까요? 네. 지금 봐서는 뭐 방광염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 스트레스가 자극을 해서 과민성 방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제 소변 검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산부인과든 내과든 비뇨기과든 가셔서 소변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576님 방광염 예방에 좋은 음식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뭐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네. 제철 과일 중에 네. 약간 신맛이 나는 붉은색 과일들이 이 소변을 보는 특히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과일들을 좀 드시면 좋겠네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오미자 이런 것도 될까요? 네네. 네네. 외국에서 온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신맛의 붉은색 과일 한번 드셔보시고요.
9963님께서는 평소에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이 혹시 방광염 재발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관련이 있죠. 계속 앉아 계시면 이게 이제 안쪽에 습기가 높아질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세균들이 이제 옮겨 다니기가 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너무 딱 붙는 옷을 입고 앉아 계시면 더더욱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돌아다니시고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좀 환기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568님. 방광염이 주기적으로 발병을 하는데 약을 먹으면 또 바로 호전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끝까지 안 먹는 경우가 잦아요. 끝까지 먹으면 재발이 덜할까요? 하셨습니다.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끝까지 잘 드셔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한 번만 먹고 안 먹어도 이 방광염 증상이 사라졌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일단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잘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358님, 1866님, 6576님, 또 5627님 이분들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립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보니까 내일이 처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한낮 더위만 보면 진짜 가을이 오기는 올까 싶기도 한데 뭐 계절은 또 어김없이 찾아오니까요. 가을을 코앞에 두고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뭐 실제로 아침 저녁에 아주 조금 서늘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 대중교통 타면 얇은 바람막이나 카디건 챙기시는 분들 좀 쏙쏙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역대급 뜨거웠던 이 여름이 간다는 소식인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 보면서요. 네. 오늘은 여름의 끝을 부여잡고 가을을 마중하면서 가볼 만한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낭만과 그리움이 있는 곳 인천 정서진입니다. 이 정서진 하니까 마치 사람 이름 같죠. 그러네요. 네. 이 정서진은 경복궁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 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원래는 강화도였는데 인천광역시가 지금의 장소인 인천 서구 오류동 경인 아라뱃길로 정서진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뭐 정서진이 있는 곳은 서해와 뱃길이 만나는 끝지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인천 서구가 이 서울 광화문 도로 원편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봤다고 해요. 그 결과 경인 아라뱃길 그리고 서해가 만나는 경인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부근이 끝지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정서진 좌표인 북위 37도 34분 8초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정서진 표석을 세웠고요. 이와 함께 대규모 광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 정서진은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과 딱 대칭한다고 보면 그렇군요. 그러면 되는데요. 이 정동진 일출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좀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면 아주 그냥 장사진을 이루는데 정서진은 그 반대입니다. 이 정서진은 고즈넉한 아라비선과 어우러지면서 일몰이 지거든요. 뭐 그래서 정서진 일몰은 낭만과 그리움을 뜻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에는 일몰을 보고 난 뒤에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해넘이 축제도 엽니다. 실제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정서진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도 뭐 계실 것 같은데 계시다면 혹시 연락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동진의 일출뿐만 아니라 이 정서진의 일몰도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여기가 왜 선정하는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해넘이 명소 7곳 아니면 10곳 뭐 이런 곳에 항상 이름에 드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일단 정서진에 딱 가면 광장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아라비섬 정서진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장 돋보이는 설치물이 딱 하나 있는데 커다란 노을종이 눈길을 끕니다. 노을종?
이 서해 밀물과 썰물이 만든 조약돌을 본따서 만든 작품인데요. 네. 해질 무렵이면 붉은 해가 노을종에 매달려서 더욱 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 노을종이 약간 곡갈 모양으로 생겼는데 네. 이 곡갈 사이로 해를 딱 남겨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그 방식으로 사진을 찍고 그 아주 뜻깊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이 노을종이란 이름은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지으셨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노을종 곁에는 사랑의 노을벽, 낭만의 노을벽 등 6가지 주제로 만든 조형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손바닥만한 도자기 종이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쓴 바람이 써 있습니다. 예. 뭐 해돋이 명소에 가보면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이 성취나 행운에 관한 소망이 주를 이루는데 그렇죠. 이 정서진 같은 경우는 작은 종에 이 가족의 건강이나 무탈함을 기원하는 글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이 6개의 노을벽 맞은편에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전시해뒀거든요. 예. 그래서 볼거리를 훨씬 더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서진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일몰? 맞습니다. 네네네. 역시나 일몰입니다. 예. 그래서 광장에서 바라보면 드넓은 서해가 넉넉한 품을 좀 벌리고 있고요. 네. 또 붉은색에 가까운 주홍빛으로 달궈진 이 수평선 위로 크고 작은 섬이 그림처럼 떠 있습니다. 이 물때에 따라서 신비로운 갯벌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왼쪽을 딱 보면 범섬을 품은 영종대교도 보이고 또 쭉 뻗은 모습이 보는 것만으로 아주 시원합니다. 예. 또 일몰 시간이 매일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빛깔을 보려면 적어도 일몰 1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감상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서진에서 일몰 명소는 이 바다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느낌의 장소도 좀 가볼 만한데요. 네. 더구나 23층까지 올라가서 보는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23층. 네. 네. 이 광장 입구에 있는 아라타워의 일몰인데요. 이 타워에 오르기 전에 타워의 외관을 보면 그 영화 토르에서 나오는 망치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그래서 23층 무료 전망대에 딱 올라가면 네. 아라빗섬 정서진 광장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네. 이 영종도와 인천대교, 또 경인 아라뱃길, 경인항 인천 컨테이너 부두에서 청라 국제도시까지 파노라마처럼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망대는 연중 무휴고 이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합니다. 뭐 바다 가까이에서 일몰을 봐도 좋고 이 23층 아라타워에서 봐도 정말 색다른 그런 일몰 해넘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몰 보고 뭐 그 전에 혹은 주변에 볼거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정서진이 경인 아라뱃길과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서울 한강을 시작으로 김포를 거쳐서 인천 정서진에서 바다와 만나는 구간입니다. 네. 그 곁을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과 또 다채로운 볼거리, 아름다운 노을까지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인기입니다. 대신 아라뱃길을 드라이브로 즐기려면 목적지 설정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에 정서진을 지정하면 네. 고속도로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풍경 하나도 못 보고요. 네. 그래서 정서진로 또는 아라로를 이용하는 설정으로 가면 여유롭고 낭만 있게 드라이브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 정서진로에는 다양한 정원이 이어져서 볼거리를 더하는데요. 네. 각양각색 들꽃을 심은 야생화 테라스, 동양적인 매력을 풍기는 매화동산도 있고요. 네. 또 아라 폭포를 조망하는 안개 협곡공원 등 뭐 어디서든 잠시 자동차를 멈추고 눈에 담아볼 그런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예.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느긋하게 하룻밤 묵어가는 노을진 캠핑장도 있고요. 또 서해 5도 수산물 복합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갓 잡아 올린 화어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분위기 좋은 카페도 여러 있고요. 이 경인 아라뱃길을 바라보면서 이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커피에 설탕보다 낭만을 넣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기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낭만 커피. 네.
또 목상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목상교를 건너면 정서진로 맞은편이 바로 아라로가 나오는데 예. 이 중간에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아라뱃길을 즐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휴게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또 계양산 협곡을 활용한 아라마루 전망대도 볼만한데 네. 이 지름 46m의 원형 전망대입니다. 예. 경인 아라뱃길을 발 아래에 두고 걷는 그런 형태인데요. 가운데가 투명한 유리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찔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예. 또 밤에는 알록달록한 조명이 들어와서 색다른 풍경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전망대 아래로는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폭포라고 손꼽히는 아라 폭포가 있습니다. 상하부로 합하면 높이만 45m에 달하는 2단 폭포예요. 네. 이 웅장한 바위를 타고 시원하게 이 물줄기가 흘러서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바로 곁에서 폭포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폭포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라폭포 이제 알아요. 네. 이 경인 아라뱃길 따라가는 여행도 뭐 곳곳에 볼거리 많아서 참 즐거울 것 같은데 즐기고 나서 다음 여행지로 또 떠나볼까요? 네, 좀 전에 저만 웃은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남해요. 남해. 네. 우리나라 남쪽 바다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도시 남해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은 남해에 있는 도시 경남 남해로 떠납니다. 네. 남해는 크게 남해도와 창선도로 구성하는데요. 네. 이 남해가 섬인교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많이들 아실 테지만 남해는 원래 섬이었는데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육지와 남해를 연결하는 두 다리가 놓이면서 육지가 됐는데요. 1973년 하동군 금남면과 네. 남해군 설천면을 연결하는 남해대교, 네. 또 2003년 사천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산면을 연결하는 삼천포대교가 놓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거든요. 개통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해는 지도를 한번 딱 펼쳐놓고 보셔야 해요. 네. 아니면 인터넷 지도로 남해 전도를 한편 살펴보시면 네. 한 마리의 나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남해를 돌아보려면 왼쪽 위 날개를 해당하는 설천면에서 출발해서 네. 쭉 내려오면 되는데요. 네. 남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오른쪽 위 날개에 해당하는 창선면에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거기서 창선 삼천포 대교를 빠지면 네. 남해 일주 완성이거든요. 예. 이 길이 한 100km가 넘어요. 그래서 남해군 일주 도로라고 부릅니다. 바다와 해변은 물론이고 산과 숲 등을 아주 두루두루 지나게 되거든요. 네. 남해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남해 일주에 백미를 꼽으라고 하면 물미 해안도로가 으뜸인데요. 네. 남해가 자랑하는 약 15km 정도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예. 가파른 암벽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도 있고요. 굽이진 길을 지나서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크고 작은 섬들을 마주할 수가 있거든요. 또 아주 낭만적인데 이 간혹 그 여행 다큐멘터리 보면 뭐 유럽의 지중해나 태평양의 어느 섬 같은데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절벽 위를 지나는 그런 느낌 받잖아요. 네. 바로 여기서 비슷한 풍경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멀리 유럽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남해 물미 해안도로 가면 되니까 제가 운전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한번 꼭 드라이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내기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진짜 여행 기자의 이름을 걸고 장담을 합니다. 아이고, 예. 이 물미 해안도로는 물건리와 미조리를 잇는 도로라는 뜻에서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미. 네. 그래서 드라이브는 물건리나 미조리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좋은데요. 네. 초전 몽돌 해변과 항도 몽돌 해변, 그리고 남해 보물섬 전망대와 남해 물건리, 방조 어부림 등을 스치면서 만나게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주요 명소에서 잠시 멈춰서 그 풍광을 좀 가득 담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미 해안도로는 남해군 최남단의 미조항 쪽으로 가야 합니다. 밀기도운 마을이라 불리는 미조리의 항구가 미조항인데요. 네. 풍광이 아름답고 물고기가 잘 잡히기로 유명해서 봄에는 멸치잡이, 가을에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가시면 네. 갈치잡이로 아주 낚시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네. 미조항에서 물미 해안도로로 시작하는 초입에 초전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변 이름처럼 유리알처럼 빛나는 몽돌이 참 예쁜데요. 네. 이 몽돌은 파도와 해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달고 달아서 아주 동글동글해진 그런 돌이죠. 네. 촉감이 보드랍고 따뜻해서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포근한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몽돌을 만나는 또 다른 장소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항도 몽돌 해변입니다. 예. 바닷가 선착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긴 방파제가 놓여 있고요. 이 방파제로 가는 길목에 커다란 갯바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이 남해의 그 어떤 비경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물미 해안도로 드라이브 여행의 마무리는 네. 남해 물건리 방조 어부림에서 하면 아주 만족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데 네. 물건항 방조제를 바라보는 숲이 있어요. 예. 약 1.5km의 해변을 따라서 폭 30m로 펼쳐져 있습니다. 네. 태풍과 해일 등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300여 년 전에 이곳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했다고 하네요. 뭐 저는 그 몽돌 그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좋아서 몽돌 해변 참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 갯바위에서 보는 풍경이 맞습니다. 그 어느 비경보다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꼭 한번 확인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네. 예. 이 물미 해안도로를 쭉 지나가다 보면 네. 도로 중간에 등대 모양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360도 파노라마로 바다를 조망하는 남해 보물섬 전망대인데요. 네.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남해군 특산물 판매점, 2층은 베이커리 카페와 스카이워크 체험장, 또 3층은 노을 전망대입니다. 뭐 스카이워크가 아찔하면서도 재밌거든요. 네. 기본 코스가 한 13,000원 정도 되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고 아찔함 느껴보시면 좋겠고. 네. 자, 남해까지 왔으면 독일 마을도 한번 들려봐야겠죠. 아하, 그렇죠, 네. 그렇죠. 뭐 1960년에서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일로 파견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당시 헌신한 젊은 광부와 이 간호사들이 그 주인공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2001년부터 건설한 곳이 바로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예. 마을 안에 파독 전시관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을 생생하게 담고 있으니까 꼭 네.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남해의 멋진 풍광이 넘쳐나는데 이번에는 좀 높은 곳 금산 보리암도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보리암. 아하. 보리암이 남해의 일경이로 꼽히니까 예. 꼭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네. 날씨 좋은 날에는 이 고깔 모자 모양의 초콜릿 있잖아요. 네, 네, 섬들이 네, 네. 그렇게 보여요. 연이어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쁘고 귀엽게 시원하게 한번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 안내서 오늘은 이 늦여름을 보내면서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드라이브로 가면 좋을 여행지 두 곳 살펴봤습니다. 인천 정서진 또 경남 남해 물미 해안도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